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다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국감에서 계속해서 조국 장관 딸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국이 펼쳐질지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 검사 시절에 별장에서 접대 뭐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중천 씨의 진술을 덮었다. 윤석열이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이 윤석열 접대와 관련해서 한겨레 21일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자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로 알려져 있죠. 그 건설업자입니다. 예? 윤중천 씨의 별장, 원주 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다. 진술이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라는 것 또한 다른 핵심입니다.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을 했고요. 윤 씨의 전화번호부나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발견을 한 겁니다. 과거사 위를 포함해서 이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와 관련된 매우 깊게 관여되어 있는 분들 3명 이상의 취재원을 확보를 했고, 예, 뭐 3명의 취재원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최병욱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접대는 접대인데 윤중천 씨 사건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성접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주 별장에 갔다고 하면 이제 별장에 가서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걸 연상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전에 과연 정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 원주 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기자는 나와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선 여기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것이 윤중천 씨가 설령 그런 진술을 했는지 여부. 그래서 설령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럼 윤중천 씨의 진술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야 되는데 저도 저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기사 자체가 굉장히 그 관련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기사였고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썼어야 되는 기사였는데 그 확인 작업이 저 기사 내용에는 적어도 없습니다. 자, 송 본부장님. 근데 해당 기자가 이 성접대는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원조별장, 그 윤중천 그거 다 연결되죠. 딱 그렇게 인식이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또 저는 그 일면톱 기사를 쓰고 해설 기사를 쓴 기자가 방송 나가서 또 그 기사를 쓴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 상당히 이채로운 부분이죠. 이채로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진행자가 그 접대라면 성접대냐 하니까 성접대는 아니라는 걸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기사 내용이나 그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윤중천이 그 원조 별장에서 낮에 접대를 했다, 윤석열을 접대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그 원조 별장에서 접대할 일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의문이고. 그러니까 일단 뭐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원조 간 거는 20년 전에 한번 갔다는 거고 또 오늘 한겨레 신문 그 기사가 나오고 여러 군데 방송에서 그 관련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대검에서 해명서를 내고 또 윤석열 총장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모든 걸 종합을 하면은 한겨레 기사의 신뢰성보다는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신뢰성보다는 이 해명의 쪽에 더 신뢰성이 실리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오늘 마침 국감에서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의 단장을 지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국감이 있었는데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초기에 그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제 요약 정리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친분 있는 법조인들이 누구냐 이런 걸 물으면서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윤중천에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에는 없었다. 윤석열은 없었습니다. 그거다. 그러니까 과거사 위가 수사 권고나 수사 의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1, 2차 수사 기록이라든지 기타 다른 자료에 일체 윤석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법무부가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과거사위를 구성해서 잘못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수사를 다시 의뢰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비공식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일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비공식 보고서가 있었다는데 지금 여지검장 이야기로는 그게 아니고 검찰에 아는 사람 중에 윤석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한번 본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서재원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몇 개월 전에 청문회 관련해서는 이런 사실이나 의혹이 제기가 안 됐었잖아요. 이런 제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자도 이야기했던 것이 성접대가 아니고 이제 그 별장에 들렀다라는 건데 별장에 언제 들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진행이라든지 좀 이제 기사가 좀 더 나와야 되는 것이고 네네. 저는 이제 조금 더 좀 대검 이번에 그 대변인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요 수사 진행 중에 음해 기사에 대해서 유감이고 민형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 이제 주요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대검 자체에서도 이 기사 자체가 이 물타기식으로 간다고 이게 단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한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하나 더 드리자면 바른미래당 대변인 논평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설령 해당 기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파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논평 자체가 대통령이 파면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에서나 여당에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기사에 대해서만 신빙성을 논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건 되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한겨레 신문에서 왜 이걸 지금 보도했을까 그 의도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게 이게 정식으로 무슨 검사나 그 입회 계장이 해가지고 정식 조사한 내용도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피의 사실 공표 운운 많이 하는데 그게 인권 침해냐 하는데 이거는 검찰 수사 근처도 안 간 걸 가지고 그리고 검사가 호텔에서 면담한 내용을 어떻게 흘러나와가지고 이걸 한겨레 신문 기자가 어떻게 습득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어떤 모든 걸 떠나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법원 검찰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판사 검사하고 어떻게 커피 한 잔 마셔도 밖에 나가서 룸사롱 같이 갔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윤중천 씨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온 건설업자 살아온 그걸 볼 때 자기가 어떤 판사 검사 아는 걸 가지고 자기 사업의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간단한 면담 기록에 있다는 거면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 정도를 발표하려면은 확인을 해야죠.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조국 장관 수사에 지금 어떤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말해버리면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같이 어떤 수사를 하려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진흙을 묻혀가지고 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정도로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진짜 그 확인을 하고 그 출처를 밝히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안 다음에 이 보도를 해야지 그냥 3명의 취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보도를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나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기가 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왜 이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걸 썼느냐 저는 그런 의도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자로서 이제 제일 문제는 저 팩트가 맞느냐 틀리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맞는다고 아니 혹시 틀린 거를 보도할 수도 있어요 기자도. 그러나 그거를 기자 본인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취재해서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법정에 가서도 면책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걸 보면 저는 여한섭 지검장이 얘기하는 저 부분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사실로 보여요. 이구원 검사가 이제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있었잖아요. 법무부 과거사위와 별개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거기서 뭐 윤석열도 알고 누구도 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실제 그 윤중천 씨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윤중천 씨가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공식 보고서 기록에는 전혀 남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겨레 기자가 만약에 저런 첩보를 어디서 뭐 루머든 첩보든 입수를 했다면 그거를 적어도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이나 과거사위원회나 아니면 당시 수사검사나 아니면 최근에 재수사를 했던 검사나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 과정이 이 기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사를 부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원주 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나 주변에 있었던 그 관련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안 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저 기사 자체가 팩트가 틀린 거 아닙니까? 네. 자,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충 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원주에 간 게 20년 전에 한 번 가고 안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떠올렸을 거예요. 사안은 전혀 다릅니다만 전 그래서 이 수사 동력이 엄청 떨어지겠구나.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 사건이 다른 사건하고 다르잖아요. 거의 석 달째 지금 온 나라를 흔드는 사건인데 거기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장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이 법무부가 상당히 각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수사 자체가 말이죠.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프레임이 또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워낙 폭발성이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사실이 빨리 확인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도 안 지났는데 제가 쭉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 기사가 상당히 좀 이 진실에 가깝지 않다라고 느낌이 좀 있어요. 아까 우리 최병 의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안이 다 그렇습니다만 기사라는 게 특히 이런 기사야말로 탄탄하게 앞뒤를 딱 이렇게 맞춰서 기사 보도를 해야죠. 다른 것과 달라서. 근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부족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어떤 그 한겨레 21의 어떤 판단이 작동되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이 기자는 취재가 됐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좀 신중치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검찰총장 임명될 당시 인사를 검증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당연히 질문을 받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나와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사실 무근으로 나왔는데. 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질문을 했죠. 답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이 왜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출근길에 저렇게 집요하게 계속 물어볼까요? 조금 전에 정쟁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좀 두 가지 결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사실의 팩트가 맞느냐의 문제고 팩트 문제는 저는 뭐 윤석열 총장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나 대검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것은 본인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쳐도 그 진술을 했다는 그러니까 대면에서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아니고 대면에서 커피 마시면서 진술을 했다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을 대검의 과거사위원회에서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로 보냈어요. 근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만들어진 그 기구죠. 그런데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것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 수사 근거를 안 했어요. 수사 근거를 안 하고 그때 다른 그 검찰 간부 뭐 한상대 전 총장이나 뭐 한 세 사람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윤석열 검사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런 판단을 했으면은 그 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이 팩트가 더 그 사실에 부합한다고 봐야 되고 하나는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그러지만 지금 기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저렇게 물어보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또 내일 뭐 검찰 주변에서 저초당에서 대규모 또 집회도 있죠. 그 집회도 있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정치권 여당에서 계속 수사
하는 라인을 압박을 하고 고소까지 하는 고발까지 하는 그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저런 것이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은 크게 저 팩트와 그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크게 보도가 되고 또 그 쓴 기자가 다른 방송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학대 재생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 뭐 좀 물타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야당에서. 예, 이 대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뭐 인사 과정에서 그런 음해가 있었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판단한 바 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대검의 사실무근 해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애매모호하게 대검 해명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무시 전략인지 아니면 대검이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건지 그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재무 대변인?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 진영 논리에 함몰돼서 모든 걸 사고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 자체가 그게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그 윤중천을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이고 저 부분이 저기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그 증인이 있잖아요. 한 수십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0명 되는 성접대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참고인 조사를 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저 한겨레 기자가 제시했던 것은 방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오늘 라디오에서 이야기한 것은 수사가 성접대가 있었다 없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 한 번 안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검찰이 한 번 정도 좀 되심어 볼 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수사에 단서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단서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는 데에서 그중에 이규원 검사가 있는데 그 이규원 검사가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마치 자랑 삼아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윤중천 씨를 다시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아예 거기서 빼서 검찰에다가 자료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질 않은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이거를. 근데 지금 한겨레 보도는 들어가 있는데 덮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면 되죠. 윤석열 이름이 대검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로 넘길 때 그 안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보면 금방 나올 일을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루머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증할 때 틀림없이 이 루머를 검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와대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조국 장관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 당연히 술렁거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접대를 받았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총장 말고도 여러 사람의 검찰 고위급들이 이름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우리 국민들께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냅시다.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합시다. 야당에서는 일단 조국 장관 관련 일이 끝나면 윤석열 총장 걸 한번 또 따져보자 이런 취지로 갔습니다. 뭐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고 그냥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도 보입니다. 저는요 이게 그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뭐 어쨌든 보도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보도는 신중해야 됐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내일도 지금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안은 있죠. 아까 최창렬 교수님 말씀대로 휘발성이 아주 강한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자기 손에 때가 묻은 사람이 어떻게 검찰 개혁하냐 이야기하는 식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개혁을 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아까 청와대의 발표도 봤지만 왜 대검이 그런 사실무근한 대응을 하느냐 모르겠다 할 정도. 그러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내일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페이크 뉴스라 그건 나중에 밝혀질 거지만 우선 내일 이걸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조국 총장에게 윤석열 총장에게 흙탕물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소재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어떤 사회의 공기로서 보도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몰고 올 파장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법무부의 지금 대치 국면에 있는데 한쪽에 대해서 완전히 흙탕물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그런 소재를 제공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한겨레 신문 기자에 대해서는 뭐 기자로 속보성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이 묘한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서초동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 이 며칠 지나면 이게 좀 희석이 되거든요. 네. 다른 이슈가 또 생기고 이러는데 바로 이제 어제 내일 집회인데 오늘 이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이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기가 어려운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윤 총장이 없는 사실 얘기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거든요, 지금. 20년 전에 가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리고 자신이 또 그렇게 한가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청와대가 지금 대검의 그런 이제 입장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청와대가. 근데 이건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민정수석실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검증했던 거예요. 조국 수석 시절에 말이죠. 그렇죠. 그럼 청와대 이렇게 언급하지 말고 이미 청와대가 우리가 검증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이 요즘 말이 하나하나 다 예민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이제 청와대와 검찰과의 관계,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가 자꾸만 대립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과거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그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충직하고 강직했다. 이런 표현은 들었어도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다 인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부패의 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하게 이전과 다름없이 총장으로서 좌고우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파격이 아니라 적격 인사다.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 법과 원칙 또 정의 실현을 위한 용기를 가진 윤석열, 국민을 위한 또 역대급 어느 누구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총명이 되시기를. 보통 말하는 7대 비리, 7대 의혹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음주운전, 뭐 논문 표절, 위장전입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혹도 해소됐죠. 상대적으로 문제 없는 후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문제없는 후보다 아주 적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보도가 나오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다만 검증을 거쳤다는 점 민정수석실에서 특히 조국 지금 장관이 민정수석할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자유롭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 때문에 뭐 윤석열 총장 그리고 조국 장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일단 지금은 그 여당 국회의원들 목소리만 나왔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급작스럽게 이 법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뭐 윤석열 총장 있지도 않은데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하면서 검찰개혁 자체안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이 맞죠. 그렇게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나서 청와대가 여기서 왜 이렇게 개입을 했는지 그러니까 직접 개입한 건 아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근거로 그 대검에서 그런 뭐 사실무근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민정수석실의 검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은 검찰총장을 검증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검증 실패죠. 검증이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대검에서 그 정도까지 해명을 하면서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엄해들이 있어서 검증을 했는데 사실무근으로 판명이 됐다. 대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그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대검 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했고 또 윤석열 총장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거 다 검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 대검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대검이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왜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걸 자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검에 대해서 또 압박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근거로 하느냐 그럼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추천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랬다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민정수석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랬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어쨌든 그것은 인사검증 실패로 자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저희가 패널하고 좀 논쟁이 있었던 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재산이 50억인데 부인이 50억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스폰이 그때 공교롭게도 총장 이제 발표 나고 나서 대기업 스폰이 3개에서 7개 드러났다고 해서 이게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제 검찰총장이 우리 편, 야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적임자라고는 지금도 확실히 우리도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민주당이나 정부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수사하는 행태가 과거의 피의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조국 장관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결과에 있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지 수사 과정에 실시간적으로 뉴스 속보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를 듯도 합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무겁다. 그래서 공인으로서 검증의 한 형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국 장관 이번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예견한 것처럼 6년 전에 SNS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최문구 의원님, 예언자 같죠? 저런 일이 조국 장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만 저 때 보면 결국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가 제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찍어내기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 최동욱, 윤석열은 제대로 된 검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딱 대입시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문재인으로 그다음에 최동욱, 윤석열을 윤석열로 이렇게 하면은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다가 이번에 한겨레 20일 보도까지 딱 하면 결국 이제 이게 또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이제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의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SNS 글 그게 이번에도 결국은 자기의 비수가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최동욱, 윤석열 검찰이 찍었던 주체는 박근혜 정부고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나 조국 장관을 찍으려고 하는 주체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언론이잖아요. 그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뭔가 지금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여러 분들도 계시고 또 지지하는 분들도 꼭 계시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보도 오늘 아침에 상당한 파문이 일 듯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빨리 수습이 되는 그런 모양새로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들입니다. 오늘 국감입니다. 국회에서 과학기술부 국감이 있었는데요.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2011년도 7월 달 조국 딸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게이트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태그가 없었습니다. 방문증 확인만 있었습니다. 현재의 키스트를 보고 면피성 추측을 해가지고 발언한 것이다. 부산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3주로 밝혔고 키스트는 언론에 배포한 걸 보면 5일간 했다. 조국 씨는
2주 동안 했다. 이렇게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키스트의 그 출입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단 3일. 그런데 왜 키스트는 언론에 5일간이라고 발표했는지 18일부터 20일까지 해서 5일입니다. 실제로 출입 내역을 봐야죠. 예. 네. 키스트가 발표한 건 5일이었고요. 실제로 조민 씨가 키스트에 출입하면서 신분증 내고 방문증 받아서 들어간 건 딱 4일입니다. 3일이었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이 딸의 키스트 인턴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주는 했다는 얘기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키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합니다. 예, 일단 태그라는 거, 그러니까 출입증을 이 기계에 찍어서 들어가는, 지금 뭐 1인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하철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철에도 저 장치가 등장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 2011년에 이제 키스트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그게 있었다고 지금 조국 장관은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키스트를 보고서 유추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일이 돼버렸고. 저 이야기는 딸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아니, 이렇게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출입증을 태그할 때 네. 이제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키스트는 잘 아시지만 1급 보안 시설입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 과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그 활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보안 시설입니다.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출입자를 체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키스트 원장도 얘기하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방문증을 경비실에 가서 1인당 하나씩 내서 교환해서 들어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가서 방문증을 교환했는데 두세 사람이 따라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이죠. 예. 국가보안시설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키스트 쪽에서 낸 자료를 보면요,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온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첫날은 보면 아침 10시인가요 가서 11시쯤 나와서 1시간 딱 있고 왔고요. 나머지 이틀은 8시쯤 가서 저녁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었다고 봐야죠, 이틀은. 첫째 날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간 걸로, 출입증을 받고 출입증을 반납하는 시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3일이 딱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일, 5일, 3주 뭐 이런 식으로 예. 각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료도 제대로 정비 안 돼 있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간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면 키스트의 어떤 이번 그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 발급이 예. 전혀 체계도 없이 네. 어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된 게 아니고 네. 누가 부탁하면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해 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의, 그러니까 인턴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키스트가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 인턴십 발급에 대해서 별 사실관계는 확인도 안 하고, 예. 누가 이렇게 발급해 주십시오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예. 날짜가 이렇게 틀리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사실로 확정이 돼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실관계는 지금 그 당시에 2010년도 초반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각자의 말이 좀 틀린 걸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인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키스트에서 인턴 증명서를 조국 장관 딸한테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조국 장관이 받았다는 인턴 증명서는 뭐냐? 그거는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키스트의 연구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발급해 준 거예요. 개인적으로 확인서 비슷한 걸 발급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키스트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직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키스트에서는 발급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키스트 원장이 그 인턴 증명서 발급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 교수가 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그 박사가 확인서를 떼줬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한 사항이에요. 개인이 낸 거라고. 개인이 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를 하면서 3주간 그 키스트에서 인턴을 했다고 그 서류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건 허위라는 게 지금 그게 허위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은 딸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인사청문회에서 2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3주짜리를 냈는데 2주를 했다고 그랬고 그때 그 키스트에서 아니다 5일이라고 정식 확인을 해줬는데 실제로는 또 5일도 아니고 이 출입 기록을 보면은 사흘만 딱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태거 문제도 그렇고 방문증 문제도 그렇고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그 허위 진술을 다 한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위증이죠. 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키스도 그렇고 부산 의전대도 그렇고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출발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국 장관은 어떻게 보면 좀 빠져 있고 지금 이제 그 딸에 대한 그 인턴의 그 기간에 대한 것과 증명서의 진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그 기간의 문제인 것이지 일단 인턴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인턴 기간에 대해서 좀 그 기간을 확대했다. 이것이 관행인 것인지 아니면 키스트 그 연구소장이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던 그 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 이거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걸 단정지어서 이건 인생의 조작이고 사기고 이렇게까지 몰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날짜를 3주로 적시를 했고. 서 부위원장님은 그걸 그 좋은 말로 확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조작이죠. 왜냐하면 이틀 한 사람을 5일 해준 게 그게 조작이지. 그러면 뭐가 조작입니까? 우리가 자꾸 팩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 딸 조민이 인턴을 한 사람은 지금 인턴 증명서 확인서 떼준 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연구위원이에요. 다른 연구위원한테서 실제 인턴 기간을 3주로 약정을 하고 갔는데 실제 또 인턴 기간하고 출근한 날짜하고 겹치는 거는 사흘도 아니에요. 이틀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떼주니까 결국 정경심 교수 그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이 자기가 확인서를 써준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는 인턴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원장 직인도 없어요. 보세요. 지금 이게 인턴 증명서를 띄워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키스트는 지금. 공식적으로 떼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초등학교 동창은 띄워준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제 확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확인서로 이메일을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학교의 공식적인 기록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대체로 이건 뭐 허위임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럼 이 이메일을 보낼 때 이 이메일을 보낸 주체, 즉 초등학교 동창이 어떠한 이유로 이걸 보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의 영향력 하에서 이걸 보냈는가. 그게 핵심 쟁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떤 형태로든 부탁을 했거나 조국 장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국 장관이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행사했는데 이게 쟁점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게 지금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걸 좀 국감장에서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 교수님 아무도 부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소장이 자기가 뭐 조민 학생을 좋아해서 발부했다고 오늘 국감장에서 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발급해준 분에 대해서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키스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한 거고요. 지금 서지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의 문제지 이게 한 건 사실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의미를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요 정도까지 하고요.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이름이 그런데 이 키스트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키스트 L3 연구동합 조형물인데요. 설립부터 지금까지 키스트를 거쳐간 연구자들이 연도별로 이름이 새겨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버젓이 조국 씨 딸 이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민이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조형물의 이름은 키스트를 거쳐간 26,000명 사람 전체의 명단입니다. 그냥 조민 교수나 조민 박사나 조민 연구원이 동명이인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이 잘못 질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나온 상황으로는 3일 내지 5일 스쳐간 인턴이고 이 인턴 증명서 자체도 허위로 발급된 인턴인데 그런 사람이 이름이 키스트를 모르겠습니다. 키스트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이병건 키스트 원장 저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끄덕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국가의 아주 중요한 시설에 관한 건데요. 이틀
다 합치면 사흘이라고 합니다만 사흘 인턴한 학생까지 그 아주 유수한 과학자들과 함께 저 조형물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정경심 교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 사진을 몇 개 또 입수를 했습니다. 지난달 1일 정경심 교수와 이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동양대에 내려가 연구실 PC 반출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이 또 공개가 된 겁니다. 당시에는 한 장 딱 나왔습니다. 검은 모자 쓰고 있던 것. 근데 이건 새로 나온 사진인데요. 지금 PC를 가지고 김경록 씨가 들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나가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반바지 차림에 뭔가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가득 들고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네, 이게 들어오는 장면. 제 마지막 저 사진은 지난번에 보셨죠. 이 정경심 교수가 옷을 한번 갈아입고 이것과 별개로 다시 아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째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가는 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아침 2번 이런 사진인데 제일 오른쪽 사진 한번 공개가 됐었던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새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최병우 위원님, 이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아마 노트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노트북을 입수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경록 씨 말은 그 중요한 PC는 나한테 맡기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노트북도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이 김경록 씨를 불러가지고 그 노트북 왜냐하면 그게 여의도 그 K 호텔에 들어가는 CCTV를 보면 거기에 또 가방 같은 걸 들고 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노트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의심을 하고 이 김경록 씨를 불러서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결과가 어땠는지는 아직 보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정경심 씨는 그 안에 노트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중요하다는 PC. 그러니까 이 김경록 씨가 자기가 다루지 않은 그런 PC가 하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노트북이 또 하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아마 이 두 곳에 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이 노트북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방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다른 언론사에서 오른손에 지금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 노트북은 아시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에게 전화를 해서 나 있는 호텔로 좀 가져와라. 차 뒤에 노트북이 있다. 근데 김경록 씨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말하니까 알고는 걸 갖고 왔더니 거기에 노트북을 켜서 자료를 보더니 차명폰이라고 그럽니다. 공기계에다가 유심칩을 넣어서 조국 장관하고 인사청문회를 하던 날인데 통화를 하더라.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 9월 1일 날 그때 그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반출을 하고 조국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컴퓨터 PC를 가지고 그 김경록 씨는 서울로 오고 본인은 몸이 아파서 영주로 갔다고 했죠. 부산으로 갔다고 했죠. 부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바로 한 8시간, 9시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저때 만약에 저기 노트북이 있었다면은 김경록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인사청문회 하던 9월 6일 날 그 노트북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뒤에 노트북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 그 차에 다시 실어놨는지 미스터리한 점이 너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새벽에 이제 헤어졌잖아요. 근데 영주까지 차 한 대로 갔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아침에 뭘 타고 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누가 데려다 준 사람이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안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부산에 안 가고 그냥 영주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 차는 또 누가 제공을 했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알려지겠죠. 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와 나눈 인터뷰가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냥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발언, 김경록 씨가 인정하는 발언을 편집을 해서 잘 안 내보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요. 그런데 논란이 되니까 전체를 유시민 이사장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지. 희수는 아니잖아요. 증거인멸 한 건 아니잖아요. 정 교수가 일 끝나고 나면 다시 달아달라 그랬고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라 검찰에서는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것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거를 뭐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일단 제가 그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럼 그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 별로 상관없는 건데. 검찰에서 제 답을 들어야 돼.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예. 자, 김경록 씨는 본인이 무조건 하여튼 옮겼으니까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한 건데 유시민 이사장은 아니 손도 댄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갖다 줬는데 무슨 증거인멸이냐, 미수지, 기수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 변호사님, 증거인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 우선 그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 컴퓨터를 가지고 가면 증거인멸이 되는 거죠. 그 손을 안 대도요? 손을 안 대고 어디 숨겨놓으면 증거인멸이 되는 거죠. 다시 뒀잖아요. 다시 뒀는지 그거는 결국은 그동안에 손을 대고 다시 돌려줬는지 그냥 돌려줬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이 이게 뭐 미수지 기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관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면 그 자체로 처벌받는 거지 미수냐 기수냐 나중에 형을 정할 때 조금 차이지 그냥 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하고 그다음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 전에 이게 증거 보전이지 무슨 증거인멸을 그랬는데 제가 그 증거 보전은 있죠. 검사나 이 피의자 쪽에서 이 증거를 오래 놔두면 재판 때까지 놔두면 이게 뭐 없어지거나 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한테 청구해가지고 판사의 명령으로 어떤 그 증거를 갖다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보존하는 게 증거 보전이지 당사자가 그것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증거를 가져가고 오고 한 건 증거 보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제가 알기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분을 알고 있는데 아주 법률적 용어를 자꾸 쓰니까 뭐 미수, 기수, 증거 보전, 증거 인멸 이게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유시민 이사장 같으면 옛날에 장관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아주 대단한 분이니까 그 말을 믿어버리면은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나중에 검찰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 김경록 씨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그렇다고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씨는 좀 이런 그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 관련해서 어떤 법률적인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어떤 사실관계를 갖다가 호도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런 인터뷰는 그만둬야 된다. 검찰에 좀 맡겨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다 봤었는데요. 그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하는 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던 그 검찰에 소환했던 이제 표창장 위조에 대한 부분이 이걸 어떤 조작을 했거나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을 이야기한 것이고 김경록 차장 자체는 그 컴퓨터 자체를 옮긴 것만 하더라도 증거인멸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검찰에서 말씀드렸지만 포렌식 수사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을 했든지 파일을 삭제했든지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이 더 저는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김경록 그 차장이 또 인터뷰 중에 또 이야기하신 것은 그 정겸신 교수가 내려갈 때 11시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 교수가 또 증언한 게 있더라고요. 동양대 교수가 그때 이제 그 학과 이제 조교라고 하죠. 이야기해서 내가 내려가니까 이제 그 혹시 못 열 수가 있다 키가.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했는데 그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게 방대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하드 PC 자체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동양대 교수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만약에 증거인멸을 진짜로 확실히 증거를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뭐 다 이제 CCTV가 있는 그 상황에 찍혀서 나올 이유가 없이 창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시간대가 10시, 11시 때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제 그 12시 00시 1분 그게 밤이에요. 낮이 아니고. 밤 10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러니까 아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8시, 5시 사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추가로 갔을 때 주말이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주말이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8월 그게 이제 9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00시 저거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갈 때 그러니까 PC를 들고 나올 때가 밤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금 00시라는 건 9월 1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이었고요. 8시 53분, 9시 9분 이것도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학생들의 수준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 옷을 이렇게 바꿔 입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아마 정경심 교수가 그걸 의식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잠깐만 정정해 드리면은 나중에 포렌식으로 원래 증거를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훼손하는 순간 증거인멸죄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나중에 포렌식으로 뭐 한다고 해서 증거인멸죄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이 녹취록, 인터뷰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좀 드러나긴 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정경심 교수가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다 그러고요. 정 교수하고 김경록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 주식을 가지고 보통 정 교수가 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보다는 이렇게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가 코링크에서 운영하는 펀드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안서도 갖고 왔고 뭐 익성이라든지 WFM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회사들을 알아보라고 직접 요청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많은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 씨와 일반적인 고객 사이다. PB와 고객 관계였을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에 관해서만 업무상의 관련을 가지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객의 자산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돈이랑 생활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모든 금융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PB들과 증권사 고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그 범위를 안 벗어났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유 이사장이 지금 일반적인 고객과 직원 사이 범위를 안 벗어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김경록 씨가 네라고 그랬긴 했습니다. 그런데 괌까지 가족여행을 같이 따라갈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 그 발언의 이제 중간 부분만 나오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계속해서 김경록 씨한테 김경록 씨와 정경심 교수의 관계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계속 유도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몇 차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경록 씨도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겠으나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괌 여행을 그러니까 아들 딸과 같이 정경심 교수가 괌 여행을 갈 때 김경록 씨가 거기를 따라갔어요. 어린애 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애 때도 아니에요. 성인일 때.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괌에 가서 운전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다른 이제 PB들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보면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이 한국투자증권 이 김경록 씨 여기에 투자해서 맡긴 돈이 뭐 10억 원 남짓해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 정도를 가지고서 과연 PB가 괌 여행까지 따라가서 운전을 해줄 정도가 되느냐? 다른 PB들 증언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 정도가 되려면 VIP 정도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VVIP 정도가 돼야 저 정도의 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씨의 관계는 VVIP는 지금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뭔가 있는 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드러난 거는 한 15억 원 투자한 건데 그거보다 그럼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실제 정경심 교수가 한국투자증권의 VVIP였다 하는 게 입증이 되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괌 여행까지 따라가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던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다른 PB들이 인정하는 정도의 그런 관계라면 지금 저게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증권사 10년 경험 중에 PB를 좀 한 몇 년 했었는데요. 저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 뭐 교육 관련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담이라고 해야 되는 그 관리를 하는 것인데 저게 다 모든 직원이 그렇게 고객 관리를 하진 않지만 다른 고객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골프도 치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닌데 사실은 좀 더 들어가자면 정경심 교수가 공격 투자형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주식이든 펀드를 가입하기 전에 투자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네네. 펀드 가입할 때 이게 썼잖아요. 예. 투자 경험이냐. 그래서 안전형, 보수형이 있는데 공격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추측을 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회전율이 높을 수가 있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자산이 1억이더라도 주식을 하루에 사고 팔던 횟수가 많으면 1,000억이든 1조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PB한테는 사실상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자산의 크기로만 봐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VVIP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저게 이제 수익도 있겠지만 한 몇 년 정도 고객과 직원의 관계가 계속 되다 보면 어떤 집안의 일도 좀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코링크 의 주인이 일단 정경심 교수이고 그것이 또 이제 김경록 차장이 어드바이스를 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네네.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 알릴레오에서 이제 인터뷰한 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90분인가 했는데 20분만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20분짜리 공개하고 나중에 또 KBS가 이제 전문 인터뷰한 거, 김경록 씨 인터뷰한 걸 또 다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분짜리 그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알릴레오에서 얘기했던 거는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다. 네네. 피의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조카 조 씨가 사기꾼이었다면 이거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알릴레오의 인터뷰는 말이죠. 네. 근데 KBS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자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또 하나 얘기가 이거예요. 왜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사기당한 것 같은 걸 왜 KBS가 인터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보도하지 않았는가 비판의 쟁점이거든요. KBS에 대한 비판이 말이죠. KBS 입장은 그거예요. 피해자라고 정 교수분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KBS에서는 그걸 보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피해자로 이제 이게 프레임이 바뀌면은 이 사안이 굉장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개된 그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 알릴레오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과연 피해자냐, 피의자냐. 거기서 프레임 이제 그 전환 시도했던 것 같은데 KBS에 다시 녹취가 공개되면서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죠. 자, 이제 딸 관련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 조민 씨가 참석했다던 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학회 기획을 조국 장관이 직접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조국 장관은 딸이 왔길래 왜 이과생이 여기 왔느냐 그러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획비를 조 장관이 받았다고 합니다. 50만 원 그리고 사례비 30만 원. 근데 행사 요원 돈을 받던 행사 요원들에는 조민 씨의 이름이 없었다. 유급 행사 요원 이름에는 조민 씨의 이름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서 이 조국 장관 자택 PC에서 이 장 교수 아들, 조국 장관 동기 아들의 인턴 서류가 또 나왔다. 그때 뭐 표창장 이야기는 인턴십 증명서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턴 관련 서류가 나왔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자, 최영우 의원님, 이 기획한 거 이게 좀 논란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나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민도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인터넷 공모를 보고서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그 인턴십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 보도대로 실제 저 기획비 50만 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획했고 본인이 거기서 주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주제 발표한 거는 또 비용을 별도로 받아요. 30만 원을. 그렇게 한 것이라면 조국 장관이 그동안에 딸의 인턴십 문제와 관련해서 쭉 얘기했던 것이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본인은 마치 이 학술회의에 그냥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기획했고 발표했고 그러면 본인이 이 학술회의를 주도한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조국 장관의 딸 조민 그 한영외고 유학반인 그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이 아들은 검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국 교수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학술회의에 와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이 장 교수 아들의 진술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조국 장관 딸의 증언, 그다음에 조국 장관 본인의 증언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사실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획비를 50만 원 받았다고 한 것은 이렇게 기획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대가에 대한 네, 그렇죠. 금액을 네. 받게 예, 돼 예. 주관은 확실히 공익인권센터가 맞는 것이고 보니까 그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관련해서 이제 주제 발표하는데 3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조국 장관이 직접 기획한 세미나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기획비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서울대에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 없이 그냥 언론 보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또 이제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지 않나. 예,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한겨레 20일의 기사와 관련해서 민정수석 때 검증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조국 장관이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오늘 아침에 보도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중천 씨 접대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조국 장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 때 윤석열 접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게 조국 장관의 말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근거에서 대검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조국 장관이 직접 사실 무근임을 확인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 때 윤석열 의혹을 점검했지만 사실 무근이다. 이었다. 이렇게 조국 장관이 막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병우 의원님,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네. 비슷한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걸 검증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잘 기억에 떠올려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 부분에 관해서 왜 조국 장관이 답변을 안 할까? 오히려 그게 궁금하다고 저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상황이 오늘 하루 아침에 그 보도가 처음 알려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점심 때 오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점점 더 이렇게 확인이 돼가고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조국 장관이 저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렇게 되면 한겨레 20일 그 기사 쓴 기자와 한겨레 20일 측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뭔가 답변을 내놔야 된다. 뭐 일부에서는 뭐 이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조국 장관으로서는 저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입장을 낼 게 아니라 그때 민정수석 때 다 점검했다라고 얘기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장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넘어갔다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규책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적인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정수석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서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아침에 보도를 보고 굉장히 걱정이 됐다. 이 사안이 또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하루도 안 지났는데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드렸는데 태풍을 비유하자면 태풍이 생겼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멸했다라고 제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출근할 때 기자가 확인하니까 어떻게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니까 그 당시 답변도 저는 적절했다고 보는 것이고 뭐 순간적으로 물어봤을 때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제 부적절한 것 같고 그 하루 정도의 그 시간에 한번 민정수석실 때 이제 검찰총장의 그 어떻게 보면 인사 검증 때 한 번 더 확인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성접대 의혹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의혹이 아니라 이제 좀 뒷전으로 물러나는 이제 이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조국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해서 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막 보도가 하나 또 속보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등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건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언론의 어떤 표현의 자유, 언론 보도의 자유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근거가 희박한 거. 그리고 조국 장관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인터뷰 지금 금방 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미약한 사안이었는데 저걸 한겨레 신문 아까 말씀한 태풍급의 사안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발표할 수 있느냐. 저건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진술이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그 점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술이 있었고 근데 검찰이 덮었다. 이게 핵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민정수석 당시에 검증을 했는데 접대 논란은 사실과 다른 걸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뭐 소리는 컸는데 좀 잦아들었네요. 벌써.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기억나시죠? 이 논란이 컸었는데요. 당시에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총경인데 구속됐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나오던 모습 한번 보시죠. 사업가로부터 왜 주식을 형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예, 뭐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버닝썬 사건 당시에 수사 정보를 빅뱅 전 멤버인 승리 측에 넘겨준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알선수재 이게 다 구속영장에 첨부가 돼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병우 위원님, 윤총경이 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조국 장관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마 윤총경이 이제 본인의 어떤 책임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좀 모면해 보고자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윤총경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같이 근무한 게 한 1년쯤 돼요. 그러니까 그 1년 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어느 음식점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조국 수석과 윤총경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또 이제 조국 수석은 사실은 민정수석실 회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의혹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저 윤총경한테 주식을 건네준 그리고 같이 투자를 했던 그 정모 씨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저기 좀 복잡하게 뭐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모펀드 부분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윤총경이 관여돼 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에서 확인한 건 없고요. 네, 검찰이 그래서 이 조 장관 일가가 투자했던 펀드, 사모펀드에 혹시 윤총경이 연관된 게 아니냐,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윤총경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감에서도 똑같은 이제 의혹 제기를 했어요. 이제 윤총경과 따로 이제 그 삼자와 했었다는데. 그 진짜 저 식당 이름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식 전체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블로그에서도 지금 이제 다 이야기해서 저는 진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판명이 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찍어준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다. 아니고 회식 직원이 다 했었던 거고 윤총경 입장에서는 좀 본인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조국 장관과 연결시켜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건 이거 좀 의혹 제기를 한번 한 것 같고 저것이 만약에 그 윤총경 말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저것이 바로 별건 수사가 되는 거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저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버닝썬 사건하고 이게 왜 저기 조국 펀드가 연결이 되냐 이것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버닝썬 사건 때 그 성리 쪽에 윤총경을 소개시켜준 정모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수 잉커 만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코링크에서 투자한 그 업체 WFM에서 또 투자를 받았어요. 그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으니까는 조국 수석 밑에서 1년을 근무를 했고 노무현 정권 때 그 경감으로 했으나요? 5년 내내 그 청와대 근무를 했어요. 시민사회수석실하고 정무수석실하고 그러니까는 현 여권 인사들과 핵심들과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1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 밑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국 펀드가 지금은 그 버닝썬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국 펀드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의혹 때문에 이 버닝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뭐 돈을 대출해서 이제 투자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윤총경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총경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법원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입니다.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입니다. 명판세에게 묻고 싶습니다. 좌파 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이 문재인 정권 지켜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조국 맞춤형 기각 결정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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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권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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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법원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돈을 건네준 사람 2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돈을 받은 사람이 조 장관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 장관 동생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게다가 검찰 강제 구인될 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당시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 없다. 이걸 가지고 뭐하러 수술을 하느냐. 수술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 꾀병 부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가 된 거죠. 자, 여 변호사님. 네. 영장이 기각된 거를 상당히 뭐 이례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당연하다.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 자리에서 앵커께서 물으시길래 한다 그러셨죠. 네, 돈 준 2사람 구속돼 있고 그다음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거는 그만치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차피 그 발부될 걸로 보고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발부될 걸로 봤는데 기각되는 바람에 제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던 32명이 모두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를 중앙지법에서. 근데 이게 물론 100% 발부된다고 해가지고 판사가 볼 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그 소명이 안 되거나 하면 기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그 동생이 범죄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각 사유도 보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였고 그다음 뭐 신변에 그 병이 있고 뭐 이런 걸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고 구인영장이죠. 이 정도면은 영장이 저는 당연히 발부되려 봤는데 아까도 말씀 돈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돈 받은 사람이 기각되는지.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이게 그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항의하고 이건 옳지 않다. 대법원장이 영장 판사한테 영장 기각하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이 잘 되냐 못 되냐 그걸 이야기해야 되지.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건 우리가 사법농단 재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말이죠. 지금 서초동에서 내일도 또 열리잖아요. 집회가. 저는 왜 서초동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려면 국회에서 해야죠. 검찰개혁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연구원에서도 지금 왜 영장을 이렇게 많이 발부하냐 법원 이런 그 이슈 브리핑을 냈잖아요. 전 그거나 같은 맥락에서 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이 영장 발부가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 변호사 앞에서 얘기했다가 괜히 또 혼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떻게 그 돈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됐냐 이것도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이제 정당들이 말이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저런 행동들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검찰 압박한다고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여권을. 근데 가서 왜 대법원 앞에서 저런 시위를 합니까? 저러니까 말의 어떤 그 당당함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영장 담당 판사가 기각하건 발부하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대법원 앞에서 저렇게 상보 입고 저렇게 하는 건 저건 구태다. 저건 민주주의로서 퇴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예, 맞습니다. 문제 제기 저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에 있어서 사법권 침해 우려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저는 더 큰 좀 아쉽다기보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기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가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 받으러 오라고 한 길이 오늘입니다. 오늘. 근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국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당사자가 저기 가서 상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면 보수든 진보든 누가 저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답게 행동하고 검찰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원내대표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에 이 강제 구인을 검찰에 했었습니다. 근데 의사 출신 검사가 가서 상태를 점검을 했었죠. 그때 수술이 필요한 급성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라는 걸 확인하고 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 동생은 수술을 거절당했죠. 다른 병원에서. 그랬더니 타 지역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가 건강 상태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국감에서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이 법무장관직을 유지하는 게 옳으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익위원장은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권익위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권익위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해 충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신고를 이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이 처분이 가능하고 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법무부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결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이 충돌될 경우에 어느 해석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포괄적인 법무장관의 일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일시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 이런 유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 변호사님, 이게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은 장관의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전부 수사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어요. 법무부 네. 장관은 인사권으로.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핀포인트로 내 사건에 관한 정경심 교수 사건에 관한 것만 배제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은 법무장관의 권한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까 권익위원장은 일부라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배제받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은 분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기사,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계속해서 내일 어떤 보도가 나오는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